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도심권 50플러스가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또 이 근감소에 대해서, 감소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제 옆에 나와 계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재활의학과 소윤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 소윤수입니다. 네, 이 재활의학과는 어떤 곳인가요? 네, 재활의학과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한 장애를 극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뇌졸중 손상이나 척수 손상, 소아, 노인 등의 이런 장애나 질병들을 다시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저희들이 말씀해 드린 대로 운동으로 근육 적금 들자, 바로 근감소증 바로 알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손상을 입게 되죠. 특히 노년기가 될수록 근육의 손상이나 또는 낙상 등의 그런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소윤수 교수님과 함께 이 근감소증의 여러 가지 증세와 함께 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이 재활의학과의 명의로 알려주셨는데요. 이 근감소증, 즉 근육감소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준비해 오신 그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이 근감소증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근감소증은 영어로 사이코페니아인데요. 네. 그리스에서 기원한 근육을 뜻하는 사르스, 그리고 감소되어 있다는 페니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르코페니아,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근육의 감소는 사실 근육량의 감소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질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네. 근력의 저하, 스트렝스의 저하와 신체 기능의 저하, 피지컬 펑션의 저하를 같이 포함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노인성 근감소증은 다른 그 침상 생활을 오래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 혹은 병으로 인한 근육이 깨져서 생기는 병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언뜻 드는 그 질문이, 궁금한 점이, 근감소증은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겠지만 젊은 사람도 생기나요? 네, 젊은 사람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같이 생기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깡 마르신 분, 그런 분들은 머슬 매스는, 그러니까 근육량은 떨어져 있지만 근력은 괜찮고 신체 기능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감소증이 있다고는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근육량이 적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노인성 분들은 근육량 감소뿐만 아니라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감소증의 질병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네. 오늘 저 소윤수 교수님과 함께 근육 감소증, 즉 근감소증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년기 근감소증의 그 특징이랄까요? 있습니까? 네,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감소증과 노쇠가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노년기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 노쇠란 노화로 인해서 여러 생리 기능 및 여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조금 연약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급성 스트레스, 노인성 낙상이나 골절,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해서 이러한 외부 스트레스 상태에서 취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쇠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소, 피로감, 활력 저하, 악력 저하, 이렇게 보행 감소 등이 나타나는데,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감소된 거 외에 근기능이 감소된 걸 보시면 되고, 노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로감이나 인지 저하,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부에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노쇠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기능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네. 노쇠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졌지만 끝까지 회복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그 노쇠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사이코페니아, 근감소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쇠하고 또 근감소증하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어느 게 더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근감소증은 약간 질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쇠는 연약해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네. 나이 들면 생기는 네, 노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연약해진 상태로 보시면 되고 노쇠 상태에서 외부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깨지기 쉬운 네.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공통 부분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김욱현님께서 첫 번째로 채팅을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해볼까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약을 복용하면 근육 형성이 잘 되지 않나요? 하셨어요. 네, 사실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약은 항혈소판제라 흔히 말하는 뇌졸중 이후에 뇌졸중 중에 뇌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 이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소판을 억제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 형성과는 사실 크게는 관계가 없고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드시면 운동을 하실 때 어디 부딪히시면 피멍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근육 형성과는 크게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상시 드시는 건 그럼 드셔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네.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년기 근감소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근육량은 20, 30대의 최대가 됩니다. 20, 여러분, 30대,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60대 이상이시기 때문에 20, 30대 본인 몸을 생각하시면 아마 그때 좀 근육량이 많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40세 이후에는 70세까지는 매년 8% 감소되고 네. 70세 이후에는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젊었을 때 이렇게 근육을 적금을 들어 놓으시면 근육을 많이 쌓아 놓으신 분들은 네. 좀 오래 노년기가 지속이 돼도 되는군요. 근육이 네. 지속이 됩니다. 네, 하지만 네. 근육을 조금 덜 쌓아 놓으신 분들은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 속도는 남자가 더 빠르게 되고 네. 상지보다는 하지 근육량에서 더 감소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글쎄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렇게 하지가 하체 네. 쪽이 많이 빈약해지시잖아요. 네. 다 그게 근감소의 특징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근감소증이 위험할까요? 네, 근감소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 기능의 저하, 근력의 저하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신체 활동 능력의 저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낙상과 골절 위험이 증가되고 그리고 면역 기능이 감소돼서 폐활량이 감소되니까 이렇게 객담이나 이런 이물질들을 배출하지 못해서 폐렴 등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네.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이 같이 동반되기 쉽고 또한 인지 저하, 치매 위험성도 증가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네. 저희가 사망할 확률이 다른 근감소증 없는 환자분들 중보다 최대 2배 가량 높기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육 감소라면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근감소증은 좀 따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근육 감소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지만 이거에 더해서 근력량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 저하도 떨어지기 네.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 기능 저하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폐활량도 떨어지고 네. 잘 안 움직이게 되면 근감소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비시어스 사이클, 악의 고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끊는 것이 그걸 중단하고 근감소증을 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근육 감소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점, 또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어떤 질병 같은 것이 있으실 텐데요.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 감소증, 근감소증은 저희가 질병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근육 감소증이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세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통계 분류에서 정식 등재되었고 저희 한국에서도 정식 진단 코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세에서 84세 지역 거주 노인 상대로 저희가 코호트 스터디를 했을 때 네. 남성은 21.3%, 여성은 13.8%가 근감소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저희가 질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분들도 네.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이렇게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근감소증인가 아닌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검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근감소증이 이렇게 생기는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원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근감소증의 원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노화가 되겠고요. 네. 노화 플러스 만성 질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골다공증, 뭐 뇌졸중, 치매 같은 신경계 질환, 당뇨, 만성 콩팥병 같은 내과 질환, 암 질환 네. 등이 근감소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식사나 만성 질환을 조절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걸 막는 데 도움이 네. 되겠습니다. 또 당뇨 합병증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육 생성이나 이런 게 힘들게 됩니다. 당뇨라고 하면 피에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꿀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빨대를 지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세 혈관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혈류가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말초 쪽의 근육이나 신경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감소증 위험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복부 비만이나 관절염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잘 안 움직여서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잘 그렇죠. 안 움직여서 이러한 감소증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근감소증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네,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 이게 병원에서 하는 진단과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나 아니면 뭐 개인 병원 이렇게 작은 의원에서 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선별 검사를 할 때는 종아리 둘레를 잽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집에서도 네. 줄자만 있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꺼운 종아리 둘레가 34cm, 네. 여자 같은 경우는 33cm 이하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34, 33. 네, 그리고 근감소증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종아리 둘레를 재는 게 남자는 34, 여자는 33. 그리고 네. 핑거링 테스트라고 이게 뭐 줄자도 잘 찾지 못하고 그런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 사실 남성이 아무래도 손가락이 좀 길기 때문에 네. 여성보다는 길어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손가락 길이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아리 굵기보다 이게 핑거링이 양손을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거 네. 큰 그룹은 근감소증이 좀 적고 그리고 딱 맞는 그룹은 그 중에 뭐 33%가 뭐 근감소증이 있고 그 하는 경우는 딱 맞을 경우에 네, 딱 맞을 경우에는 헐렁한 그룹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네. 헐렁할 때 근감소증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아리 두께가 네. 핑거링보다 더 굵으면 네. 이러한 헐렁한 그룹보다 6.6배, 그러니까 굉장히 6배 이상 근감소증 위험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네. 이 자료를 받고 저도 한번 집에서 재봤거든요. 네. 그게 딱 맞는 타입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 위험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A보다는 네. 딱 맞으시면 2.4배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근데 이게 스크리닝이니까 이렇게 선별 검사기 때문에 네.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요. 이런 종아리가 좀 가늘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이제 또 저희가 그 정밀 기계로 또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추가 검사를 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이 핑거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재보시면 종아리보다 이게 넓으면 그래도 튼튼하신 거고 딱 맞으면 좀 위험하고 헐렁하다 하시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질문해 주신 분 네. 이 빌딩의 컨설팅님이라고 하셨어요. 대표를 하셨는데요. 기침이 심한 천식도 근감소증의 원인인가요? 하셨나요? 사실 기침이 심하신 경우는 이게 근감소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천식이 네. 심한 경우에는 운동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운동 능력이 저하되면 운동도 적게 하시고 근감소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지키는 그런 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운동을 못해서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셨고요. 이하정님께서 근육 형성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고기류를 먹기 힘듭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 분야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네. 해주실 텐데 일단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죠. 네, 고기류보다는 이제 또 식물성 단백질이 더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흡수도 네. 잘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성 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하정님처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식생활이나 또는 운동이나 할 때 근육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근감소증 자가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손가락으로 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손가락으로 하는 거는 종아리 둘레를 쟀다고 하면 네네.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내고 신체 능력이 있는지 보는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설문지를 보시면 근력은 4.5kg, 그러니까 뭐 소화기 무게나 아령 뭐 10파운드 4.5kg를 드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 좀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보행을 하는데 방 안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걷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 그것도 0, 1, 2로 나누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 의자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이동하는 게 어려운지, 네. 그리고 계단 오르는 것은 뭐 10계단이면 보통 한 층까지는 안 되고 반층 정도의 계단을 오를 때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어려운지 하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낙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상은 노인성에서 굉장히 위험한 골절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을 이르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넘어지셨는지 없다, 1은 1에서 3회, 그리고 4회 이상 2점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점을 매겨서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설문지에 답변을 하셔서 저런 설문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요즘 매스컴에서도 가장 많이 보편화돼 있고 네. 그 네이버에 네. 근감소 자가진단 설문지 이렇게 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뉴스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또 다른 진단법이 또 있네요. 이게 슬라이드. 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종아리 둘레나 자가 설문지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정확한 근감소증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근육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감소증 평가를 위해서는 골격근, 사지 근육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지 근육의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저희가 BMI라고 네. 이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 BMI가 뭐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BMI. 네. 그래서 키를 보정한 근육량을 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 기계가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인데 네. 이게 골다공증 검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이 기계로 하시게 되는데 네. 이 기계로 하셔서 근육량을 측정하시거나 요즘에 헬스장 가면 이렇게 그 인바디라고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법 네. 그걸로 측정을 하시게 됐는데 이때 사지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구해서 이렇게 이 기계로 했을 때는 남자 7.0, 여자는 5.4 그리고 인바디로 했을 때는 남자 7.0, 여자는 5.4 이하일 때
네. 감소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근감소증 진단을 좀 정확히 받고 싶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그냥 이런 기계가 갖춘 종합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인바디가 좋은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인바디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위별 근육 분석이라고 있는데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각각의 사지의 근육량을 이렇게 나오는 인바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그 조금 저렴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분하게 안 되는데 조금 좀 기능이 좋은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지 근육량을 더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14.2까지 더한 다음에 만약 170cm의 남자 같은 경우는 이걸 곱해서 나눈 경우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저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네,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저희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네. 방문하시면 근감소증이 일단 다른 병원도 그러면 재활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가면은 그래서 근감소증 진단해보고 싶다 하면 되겠군요. 네. 아, 네. 그리고 박치인 씨 지금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종아리 둘레는 손가락 링보다 큽니다. 등 오른쪽 날개뼈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자주 가렵습니다. 아프지는 않게 참고 지냅니다만 치료가 가능할런죠. 이거는 근육과는 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 종아리 둘레가 링보다 커서 근감소증 위험은 조금 적으신 상태고요. 네. 오른쪽 날개뼈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자주 가렵다는 거는 사실 이게 가려운 거는 피부 병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그 주변에 피부 네. 병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게 가려운 게 저림이나 통증인 경우에는 목 쪽에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속 지속되시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감소증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근육 감소와 관련돼서 운동이나 또는 뭐 영양 관련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분, 그 이빌딩 컨설팅님, 그러면 천식인 경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이건 천식과 관련된 건데 어떡하죠? 천식인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천식 조절이 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날레이터를 해가지고 기관지를 충분히 확장시킨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호흡기내과나 이런 곳을 가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요. 유산소 운동이나 호흡근 강화 운동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의 또 진단 관련해서 인바디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을 측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근력을 측정하는 것은 악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력을 측정해서 악력이라는 손을 잡는 네, 손은 힘을 파악력,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악력계를 이렇게 세게 주게 네, 되면 네. 남자는 18kg, 남자는 28kg, 여자는 18kg 미만일 때 근력의 감소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양력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근력도 떨어졌다고 봅니다. 젊은 분들도 네. 이거보다 떨어지면 악력이 감소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령과 상관없이 남자는 28kg 미만, 여자는 18kg 미만이면은 네. 근육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력 외에 신체 기능, 신체 수행 능력의 평가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신체 능력의 평가는 보행 속도로 보게 됩니다. 네. 6m 보행했을 때 1초당 1m를 못 가는 거. 그러니까 6m를 6초 이상 걸리면 보행 속도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아, 네. 노인들이 걸음이 느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것이 일단은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6m를 걸을 때 6초 이상. 6초 이상이 걸린다 하면은 좀 내가 걸음이 좀 느린 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5회 앉았다 일어났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의자를 뒤에다 놓고 양팔을 가슴에 붙인 다음에 가슴에 붙이고 네. 5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 이러한 초를 쟀을 때 12초 이상. 이게 사실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지 근력을 평가하는 굉장히 좋은 네. 기구이기 때문에 12초 이상 걸릴 때 신체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뭐 60, 70, 80대도 다 똑같이 적용이 네, 되나요?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80대,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드셨다고 이런 수행을 못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체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면 이런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의자에서 일었다 앉았다를 한번 5번 연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12초라 하셨나요? 네. 12초 이상 걸리면 근감소가 되고 있구나 판단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문채규 씨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팔꿈치 엘보로 보여지는데 1년 전 발생 2주 이상 병원에 주사 치료했으나 차도가 전혀 없고 통증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근육과 관련이 있는지요 하셨어요? 네, 이게 팔꿈치 엘보가 사실 팔꿈치를 많이 쓰게 이게 손목의 운동이 많아지는 경우 팔꿈치 엘보가 생기는데요. 네. 손목을 이렇게 많이 쓰면 여기 근육이 붙는 부위가 흔히 말하는 엘보 쪽에 근육이 붙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쓰게 되면 이게 그 인대가 닳게 돼서 많이 써서 닳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게 닳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사 치료를 여러 뭐 프롤로 치료나 뭐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뭐 플라센텍스나 여러 주사 치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손목을 이렇게 신전하는 동작을 방지를 해주고 이렇게 손목을 꺾어주는 이런 이렇게. 스트레칭을 네. 같이 해주면 여기 위에 근육이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서 꼭 스트레칭도 같이 해보고 지속적인 거는 요즘에는 체해 충격파나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랑 뭐 주사 치료 그리고 체해 충격파 치료도 같이 여러 가지를 조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근육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근감소증이랑은 관련이 좀 적긴 합니다. 네. 근육과 관련이 있는데 근감소증은 아니라고요? 네, 근육이 이제 긴장되고 많이 써서 생기는 질병이 이게 팔꿈치 엘보, 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손목을 올리는 근육에 네. 이완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경우에는 이렇게도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채규 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도 지금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감소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운동 치료가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근육은 약물로 근육을 늘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이러지 않고서는 근력을 강화시키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은 60세 이상 이렇게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계속 운동 치료가 필요하며 또한 무릎 신전 근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낮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장애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그 운동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운동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운동이 좋을지도 참 네. 궁금합니다. 네, 근육 운동은 주 2회 이상 계속 실시해야 되는데요. 이게 몸이 기억하기 위해서, 신경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근비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 두 2회고 많은 경우 3, 4회까지 하고 있는데 최소 2회는 해야지 신경 적응이 발생해서 근육의 비대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 RM, 이게 원 RM이라고 하면 최대 한 번에 들 수 있는 그 아령 무게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최대 들 수 있는 무게의 40에서 50% 시작해서 조금씩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kg, 남성은 2kg 정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계 운동을 그러니까 헬스장에 있는 기계 운동을 사용하거나 사슬 운동, 저희가 사슬 운동이라고 하면 양 발을 땅에 딛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점프나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땅을 양발을 딛고 하는 사슬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령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아령 운동은 사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항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뭐 걷기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 되겠고 아령 운동은 저항 운동,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무산소 저항 운동을 해야지 꼭 근비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맨손 체조보다는 꼭 무게를 있는 기구로 운동을 하시면 근육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하정 씨, 그러면 나이 먹을수록 헬스나 무게가 있는 운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꼭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무게가 있는 것은 하면 근력 비대, 근비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네. 드실수록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의 비대를 위해서는 무게가 있는 저항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동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아령과 아니면은 뭐 유산소 운동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조금 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전에 이순원 씨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신성 혈관염, 고지혈증으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또 고지혈증 약 등을 먹고 있습니다. 약으로 인해 근감소증이 생긴다고 하던데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원래도 근육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더 이상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여성이고 161cm에 44.5kg으로 마른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신 혈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이렇게 아나볼릭이 아니고 염증을 줄이는 스테로이드 중에는 근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꾸준히 일단은 운동 치료와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 섭취 그리고 비타민 D, 류신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단은 드시고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근감소증을 막는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약은 드시더라도 교수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운동과 뭐 영양요법 하시면 충분히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이렇게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치료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들으시는 청중분들이 연세가 좀 있다고 들으셔서 과연 이게 나이가 먹었는데 운동이 효과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보통 3주가 최소 운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 3회 점진적인 저항 운동, 아까 말한 아령 같은 무산소 운동을 실시했을 때 실전 근력이 그러니까 그 무릎 허벅지 근육이죠. 그게 근력이 43% 증가되었고 같은 아시아 쪽에 홍콩에서도 12주간 근력 강화 운동을 했을 때 근력 및 신체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연구에서도 근력 기능, 수행 향상 기능을 보였고, 그리고 이러한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뭐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운동을 해야지 근력이나 근비대를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순자 씨, 70대 후반이시라고요. 걷다가 주저앉았는데 그 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가 힘이 들고 잘 걷지를 못하는데 다리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운동 방법을 질문하셨어요? 네, 걷다가 주저앉은 이유가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근력이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40대 후반이시면 척추관 협착증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걷는 거리가 이제 점점 짧아지고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실 수 있어서 허리 쪽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허리 쪽에 신경이 많이 눌린 경우에는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근육도 빠지기 때문에 근감소증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걷는 게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고정식 자전거나 이러한 사실 스쿼트, 그러니까 스쿼트가 힘드시면 벽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아래로 무릎을 굽히지 마시고 한 절반만 굽힌다고 생각하시고 벽 대고 하는 스쿼트도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수영 같은 건 어떨까요? 네, 뭐 아쿠아도 물속 걷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수영장 방문하셔서 물속 걷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그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수영장 못 간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조금 풀린 곳이 많아서 한번 주변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나 네, 또는 네. 수영 같은 것도. 네, 이런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걷다가 주저앉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낙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낙상인 경우에는 70대 후반이시고 여성분이시면 골다공증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골절로 위험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여러 번 골절이 있다가 한 번 했어 괜찮다가 여러 번 있다 보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거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3명 중 한 분은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낙상이 위험한 그런 스트레스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력 운동을 좀 다리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운동 치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저항성 운동의 효과인데요. 저항성 운동의 효과는 근력이 조금 증가되고 근비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기능도 향상되고 근육이 기립근과 둔근을 강화하면 이렇게 허리가 곧게 펴지게 됩니다. 사실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분들은 이렇게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죠. 네. 그러면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교수님, 이 저항성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을 말하나요? 아예 저항성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령과 같이 네. 이렇게 무게가 있고 저항이 되는 그러니까 힘을 들여서 하는 그런 저항성 그런 운동, 것이, 네. 무산성 운동, 뭐 근력 운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세 향상을 도울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 증가 그리고 관절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릎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얘기하는데요. 이쪽을 강화시키면 무릎을 이렇게 잘 잡아주게 됩니다. 무릎을 그렇죠. 잘 잡아주면 해주게 되죠. 네, 잘 잡아주면 이게 관절을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통증도 덜하고 만약에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동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끌리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관절염도 더 연골이 더 닳기 때문에 이런 통증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지 골다공증이 근육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저항성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야지 이게 뼈가 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뼈가 다진다고 보시면 되고 네. 골다공증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낙상 예방에도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지영 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65세 남성인데요. B형 간염약 세비보 아텝틴이라 하셨어요. B형 간염약을 20년 이상 복용 중인데 2년 전부터 체중이 10kg 이상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해서 체중이 줄으셨는데 사실 체중이 줄었다는 거는 지방이 줄 수도 있고 근력이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노쇠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줄은 것도 굉장히 조금 위험한 사인이라고 보는데요. 체중이 줄어서 이제 외부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상태를 조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육량이나 이런 거를 사실 지방만 빠지셨을 리는 없는데 근육도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력이나 신체 기능 이런 거를 정확히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나 이런 거를 꾸준히 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체중이 준 거는 영양 섭취도 한번 본인이 드시는 단백질 네. 양이나 칼로리 양을 조금 재봐서 충분히 영양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네. 저항성 운동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게 되는데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좀 넘게 짜게 됩니다. 몸풀기 및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부상의 위험도를 감소하고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근육의 이렇게 긴장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근력 운동은 20에서 60분간 최대 60분간 실시하게 되고 마무리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마무리 운동을 안 하고 그걸 운동을 끊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마무리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령 운동이나 벽대고 스쿼트 벽대고 하는 운동 그리고 서서 하는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면 이렇게 하지 근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분 다리에 힘이 없다 하신 분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벽에다가 기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를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쿼트 운동을 할 때 궁금증이 일자 자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약간 사선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앉을 때 내렸다 할 때. 네, 스쿼트 자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네, 펴고 이렇게 고관절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너무 이렇게 앉게 되면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자세고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허리는 꼿꼿이 펴고 그거를 상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가장 고관절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풀기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을 꼭 이렇게 시간을 안배해서 하시는 것이 운동에 가장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또 운동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죠. 박치인 씨, 골프가 근력 향상이나 저항성 운동이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사실 골프는 제가 그렇게 추천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네. 저도 골프를 치긴 하는데 참 재밌는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중독성도 강한 운동인데 사실 골프가 편측 회전 운동이고 사실 골프장에 가시면 카트를 안 타고 걷는 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카트를 안 타고 충분히 걸으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네. 카트를 타고 공만 치시면 아무래도 근력 향상이나 저항성 운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여러 부상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로 운동 효과를 보시려면 걸으시라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낙상도 상당히 위험한 네. 병인데 낙상 방지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은 몸통의 코어 근육, 그러니까 몸통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등과 허리를 하는 척추 기립근, 등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그리고 복근과 복사근, 옆 복근, 뒷복근과 옆에 있는 복사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 쪽에 근력이 중요한데요. 걷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인 아까 말한 대퇴사두근의 이러한 근력을 강화시켜서 네.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어 운동이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코어 운동의 가장 흔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프랭크 자세가 있습니다. 사실 프랭크 자세라고 하면 이분인 같이 이렇게 무릎을 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는 자세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를 버티기가 조금 힘듭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릎을 조금 된 상태로 되게 이렇게 되는군요. 네,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하시면 아무래도 그 같은 무릎을 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코어 근육을 위해서는 프랭크 운동을 하시고 만약에 다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리도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저런 자세로 얼마 정도 견뎌야 효과가 보통 한 있을까요? 30초는 건디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30초도 사실 좀 힘들어서 10초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그런가요? 제가 하셔가지고. 보기엔 1분도 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네, 근데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아니요, 하시는 보기에 네. 쉬워 보여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자세를 30초로 하기도 굉장히 조금 힘든 아, 자세이기 네. 때문에 노인분들은 보통 이제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처음에 실시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플랭크 운동, 네. 네. 그 다음에는 또 그리고 브릿지 운동이 있네요. 네, 브릿지 운동도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누운 자세로 엉덩이를 드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네.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30초간 유지. 이거는 사실 네. 프랭크보다는 좀 쉬운 자세라 엉덩이와 허리 기립근에 도움이 되는 자세라 이게 TV 보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네. 엉덩이를 들고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드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어 근육이라면 어느 근육이 발달이 되나요? 저렇게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랭크 플랭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네. 복근이 굉장히 긴장이 네. 많이 됩니다. 복근과 엉덩이 쪽에 이게 요거를 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피고 네.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쪽 복근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일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엉덩이 근육과 허리도. 허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허리 기립근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네, 또 집에서 의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 네. 의자를 앞에 두고 그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네. 조금 이게 쉽다고 느껴지시면 뭐 양손으로 잡다가 한 손만 잡고 손끝만 잡고 뭐 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종아리 근육을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네, 하는 그러면 운동이요? 네. 저희가 흔히 알이 배겼다고 하잖아요. 네, 종아리 네, 알 네. 그쪽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릎을 하나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렇게도 네, 하죠. 한쪽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고 뒤꿈치 들기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양손으로 했다가 한 손으로 하고 손끝만 네. 대고 이렇게 하시면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발뒤꿈치 운동이요. 네. 네, 그리고 밴드 운동이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밴드 운동의 효과는 사실 여러 연구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2주간 밴드 운동을 했을 때 근력이 최대 50% 이상 증가되고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지 뭐 효과가 난다고 하고 있고 한 번 할 때는 12회씩 3세트 이렇게 네.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밴드가 이렇게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항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아령이나 이런 거보다 여러 가지 자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탄력 밴드를 이렇게 했을 때는 스쿼트의 저항을 이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네. 일어나기가 조금 더 힘들게 됩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고 어깨 운동이나 뭐 이렇게 뒤쪽 광배근이나 네. 승모근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성영 씨가 잠시 오금이 땡기고 종아리가 무겁고 아픈데 플랭크 운동 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사실 모든 운동은 이렇게 통증이 조금 사라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운동을 해서 통증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이겨보려고 하시는 게 사실 몸을 더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금이 땡기고 종아리가 무겁고 아픈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종아리가 땡기고 무겁고 이런 경우에는 또 뭐 많은 원인이 뭐 허리 쪽이나 하지정맥류나 이런 혈관 문제나 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진단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이영님, 지인분이 지난번 종아리 골절 이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근력이 많이 떨어져서 걷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노년층은 특히 어디 근육을 먼저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게 종아리 골절 이후에 아무래도 깁스나 이런 걸 하시면 땅을 딛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땅에 딛지 못하면 근육을 안 쓰게 돼서 근육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종아리 울리는 근육 그 운동을 계속 네. 하시면 종아리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 뭐 골절이 어떤 골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신경상이 없는 이상은 이런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노년층에서 근육을 먼저 키워야, 그러니까 사실 노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근력입니다. 하지 네. 근력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낙상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쪽에, 그리고 특히 허벅지, 대퇴사두근, 특히 관절염, 무릎 관절염 앓으신 분들이 많아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같이 하시면 좋으실 그럼 것 같습니다. 플랭크 운동이나 다리 뒤꿈치 들기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뒤꿈치 들기도 도움이 되고 사실 뭐 스쿼트도 네, 같이 스쿼트. 네,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무릎 관절 운동은 제가 여기에 따로 넣진 않았는데요.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검색해 보시면 요즘 많이 나와서 무릎 네, 관절 운동.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요법 또 그리고 밴드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영양 보충이 네. 가장 중요한데 영양 보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게 저희가 뭘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을 못 만들게 됩니다. 네. 특히나 한국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한국 노인에게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권장 섭취량 미만으로 하는 인구가 전체의 40%가 되고 이렇게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해야지 근력 및 신체 기능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킬로그램당 1.2에서 4.9g, 60kg 노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72g의 단백질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사실 좋고 근 성장을 위해서는 1.6g per 킬로그램. 그래서 이게 최소라고 보시면 되고 많을 때는 뭐 90에서 100g까지 섭취를 하셔야 되고 됩니다. 아무래도 근육과 단백질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양소라고 생각이 드니까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분께서는 시니어분들께서는 고기를 많이 안 드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물어보면 이제 어르신들 중에 고기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고 입에 안 맞는다, 뭐 고기 비린내가 난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일일 육류 권장 섭취량을 보시면 굉장히 그 공급량에서도 많이 딸리고요. 노르웨이는 350g의 하루 섭취를 하시는데 저희는 뭐 일본과 더불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러한 100g 정도의 그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지 아무래도 근육 생성에 그리고 근육 감소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하면 고기뿐만 아니라 뭐 생선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좀 선별해서 본인 취향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방송 보신 여러분께서 근육과 관련해서 또 영양소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하시면 또 채팅방에 올려주시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소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단백질 함량 식품 중에 검정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검정콩 함량이 다른 육류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까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검정콩이 그렇군요. 네. 그럼 흰콩은 어떤가요? 흰콩은 연구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제가 흰콩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겠는데 검정콩이 특히 좋군요. 네. 그래서 닭가슴살, 뭐 등심, 뭐 고등어보다 월등히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콩, 두유, 뭐 이런 검정콩 이런 거를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보다 대두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식물성인 경우에는 장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더 흡수가 빠르고 더 고효율의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뭐 두유, 요거트 등의 음료를 하시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이렇게 단백질 그람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백질 섭취가 적었다 그러면 10후에 하나씩 드시고 하면 되겠고 요즘에 기성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루에 하나씩은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고기 육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콩류나 또는 대체로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제품이 많이 나왔군요. 이런 것을 드시면 근 감소 관리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양소와 관련해서 최근 단백질 쉐이크 등이 다양하게 나와서 손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백질 쉐이크 등을 먹어도 될까요? 강희영님은 지금 무슨 병이 있으신가요? 이런 걸 드시면 안 되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단백질 쉐이크 등을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셨어요. 네, 사실 단백질 쉐이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실 헬스장에 그런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 키우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는 보통 이렇게 흰자를 이용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몸에 괜찮은 좋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를 뭐 우유나 이런 것에 같이 타 드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굉장히 뭐 초콜릿 맛도 있고 바닐라 맛도 있고 맛이 다양합니다. 강희영 씨, 근데 쉐이크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아서 물어봤다고 하셨어요. 네, 많이 다른 이유가 사실 뭐 칼로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운동을 위해서는
이 칼로리를 같이 보충을 해줘야지 돼서 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드시고 운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 칼로리가 다 살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셨을 때는 이게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여분은 이제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필수군요. 자, 영양 보충요법 또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이 많은데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고 이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네. 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근육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근육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를 굉장히 권고하고 있고 비타민 D는 칼슘과 더불어 골다공증 치료에도 많이 쓰입니다. 네. D가 골다공증도 포함된 그런 음식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유나 사실 제일 좋은 게 이 네. 햇빛입니다. 네? 햇빛을 햇볕, 받으면 네네.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그렇죠.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사실 저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타민 D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전에 연구를 했을 때도 비타민 D 부족한 인구가 굉장히 그 40% 정도 될 네. 정도로 비타민 D 부족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얼굴은 조금 타도 다리 쪽은 좀 그래도 좀 얼굴 타는 거는 뭐 이렇게 선크림으로 네, 방지하시고 하더라도, 네. 치마 같은 걸 입으셔가지고 다리 쪽에 이렇게 햇볕을 네. 좀 쬐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날씨도 좋으니까 반바지나 네. 또 이렇게 짧은 네. 스커트 같은 거 입으시면 네. 그래도 비타민 D를 네, 햇볕을 햇볕을 통해서 받는 또 되게 흡수를 이제 하실 선크림을 수 있거든요. 바르면 이게 아무래도 비타민 D 합성에 좀 장애 요인이 되기 그렇다고 때문에 또 타는 거 싫어하니까 네, 어쩔 수 그래서, 없고요. 여자분들도. 다리 쪽으로 네,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뭐 달걀이나 뭐 버섯 그리고 뭐 돼지고기 그리고 뭐 소고기 간 뭐 이런 네.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골다공증 위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복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권장량이 800 유닛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복합제를 사실 드시는 거를 좀 권고를 합니다. 따로 이렇게 저희가 뭐 햇볕 쐬거나 따로 챙겨 드시기 힘들기 때문에 네. 특히나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가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거의 골다공증의 치료제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칼슘이랑 재료가 있어야지 네, 뼈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섭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근육 감소증 전반에 대해서 운동과 또 영양 요법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몇 분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빨리 질문하실 분들 빨리 올려주시고요. 교수님은 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근육 감소에는 영양 보충이 있는데 사실 류신도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유신을 따로 여러 뭐 고기 뭐 치킨 다리나 뭐 소고기 이런 사실 육류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같이 있어서 이걸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런 육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따로 섭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뭐 근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약국에 가시면 루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또 단백질을 이렇게 한꺼번에 네. 섭취해야 되냐? 사실 인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새끼 골고루 이렇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눠서 네.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운동 전에 드셔야 되냐? 아니면 운동 중에 드셔야 되냐? 뭐 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에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드셔야 되나 이런 거를 여쭤보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운동 전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운동 드시고 운동을 하시든 운동하시고 드시든 네. 이렇게 상관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게 네. 뭐 근감소증과 그 체중 증가에 대해서 연관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 체중이 오히려 많으면 사실 이거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조금 더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거 근감소증 위험이랑은 성강하기가 좀 적을 수 없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이 높으면 네. 그 체중이 근육은- 높으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골격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체중을 유지하려면 이 그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이 조금 비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 감소증에는 큰 연관이 그렇게 없다.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예 그렇게 심한 비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 움직이시고 이렇게 네. 지방만 축적이 되는데 적당한 뭐 BMI 30 이하의 네. 비만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감소증이나 보다는 조금 보호가 되는 오히려 역할을 네, 하고 적당한 있습니다. 체중은 네. 괜찮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그러면 강변사랑님, 요즘 탈모가 심해서 간식으로 검은 콩을 볶아 먹고 있는데 한 컵 대략 200cc 정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건 탈모하고 좀 상관이 네, 있으신데요. 검은 콩을 드시면 단백질을 도움이 네. 되는데 이 200cc라고 말씀하시는 게 검은 콩 뭐 200g이면 괜찮을 것 같고 200cc가 그렇죠, 200cc.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탈모에도 좋고 아마 우유나 이런 데 타서 드시면 네, 타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김은지님 한 분 더 받아보죠. 교수님, 영양제로 간편하게 섭취해도 될까요? 실제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서요. 아까 아마 비타민 D, 네, 칼슘 이런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복합제나 이런 게 건강 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같이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근육 이 감소증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근육 감소증이라고 하면 근육량의 감소, 그리고 네. 근력의 감소, 신체 기능의 감소,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낙상이나 외부 스트레스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굉장한 주된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운동 중에서도 저항성 운동을 해야지 근육의 비대를 유도하고 네. 근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운동뿐만 아니라 그 영양분,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서 네. 그런 근육의 재료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운동 치료 그리고 영양요법이 근감소증 예방에 주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희대학교 재활의학과 소윤수 교수님과 함께 근육 감소증 전반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공단